책이 다 있으신가요? 책 혹시 있으시면 네. 책이 이렇게 없으신 분은 있다가 구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책이 이게 7월 첫 주에 나왔는데요. 첫 주에 나와서 지금 한 6주, 한 달 반쯤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뜻하지 않게 막 신문에도 많이 나고 해서 이게 뭔 일이지?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도 많이 받고, 신문의 그 기사들은 다 악플이고 그래서 좀 요즘 많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뭐지? 하는 했는데 그런 악플 같은 걸 많이 보다 보니까 무덤덤해지더라고요. 물집도 세지고.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 나눠준 거에 보면 경향신문부터 7월 달에 나왔던 언론 보도에 이렇게 헤드라인을 따왔어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경향신문에서는 신학과 인문학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중앙일보에서는 한국교회로 회개하라, 또 회개하라. 이게 마지막에는 정정이 된 게 없고, 처음엔 중앙일보에 나왔을 때는 한국교회와 인문학을 불사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극적이잖아. 난 그래도 목사인데, 저 목사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교회 굉장히 저도 이렇게 번호를 하더라고. 이게 이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게 선정적으로 기사를 뽑아가지고, 근데 많이 그런 얘기들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는 한국교회 회개하라 또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중앙 썬데이인가 여기에 나왔었고, 한겨레신문에는 한 손에는 성서, 한 손에는 인문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주간 경향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 경향신문과 7층에서 한 2~3시간 인터뷰를 해가지고, 중앙경향에서 뽑은 거는 21세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왜 기독교를 주목할까요? 라는 제목이었고, 복음과 상황에서는 여전히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라는 타이틀로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굉장히 평이한 그냥 책을 읽지 않더라도 책 제목만 봐도 그냥 평이하게 뽑을 수 있는 좀 거시적인 큰 틀에서 기사 제목을 뽑은 것 같고, 중앙하고 노컷뉴스하고 주간 경향은 좀 강론적인 성격이 강하죠. 한국교회로 회개하라는 되게 특별한 워딩을 했고, 큰 느낌보다는 노컷뉴스가 제일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민중신학을 넘어서 사회신학으로 도전. 최근 민중신학에 대한 챕터가 한 챕터 있긴 하지만, 민중신학에 대한 좀 발전적인 해체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것이 사회신학이라는 말은 없었는데, 이 노컷뉴스는 사실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기사를 담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과 상황은 제가 저작 의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여전히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선물한다라는 저작 의도가 들어있는 것 같고, 주간 경향, 저작 의도랑 관련해서 주간 경향에서 인터뷰할 때 기자님이 이런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이 책을 썼냐? 제일 처음에. 또 하나는 왜 썼냐? 라는 질문 두 가지를 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제가? 그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책을 쓸 때는 이런 타겟팅을 해야 된대요. 독자가 누구냐? 내 책을 사서 볼 사람이 누구냐? 저는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이죠. 보수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은 아니고, 그때 이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생각을 했어. 내가 내 책을 읽을 사람이 누굴까? 일반 보수적인 크리스찬도 아니겠죠? 여러분 2015년도에 인구 센서스 결과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개신교가 전체 종교 1위로 등극을 했잖아요. 970만인가 50만인가. 거기 처음으로 1위에 등극했어요. 그리고 2위가 불교고 3위가 천주교고 그랬나? 그랬을 텐데 970만 중에 970만도 1등을 했는데, 각 교단에서 통계를 내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감리교, 또 성결교 이런 식으로 각 교단별로 데이터를 내서 딱 뽑아보면은 970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800만 내외래요. 교단별로 뽑아보면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인구 센서스에 개신교인이라 딱 표시를 해놓고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150만에서 한 200만이 된다는 거예요. 150만, 그 200만 그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사람들은 이런 기존 전통적인 교회, 보수적인 교회에 대해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은 물론 개신교이지만 이 현실 개신교 교인으로서 살 수 없는,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은 그런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 기자한테 말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책은 그러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책이냐,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걸 말하는 책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현실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맞지만 현실 기독교를 가해지는 비판이 과연 정당한 비판이고 그것이 현실 기독교, 현실 개신교가 보이는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물론 현실 기독교, 한국 개신교가 보이는 자태가 물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당신들이 알고 있는 한국 개신교의 모습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전부라고는 이렇게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어떤 부분, 기독교에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기독교의 어떤 부분, 그것이 어찌 보면 기독교의 진수 아닐까? 혹시 내가 이 책에서 글을 썼다면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갖고 있긴 하지만 기독교에 대한 옹호의 메시지도 이 책에는 분명히 있다 라고 그 기자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주간경향의 타이틀을 보면은 21세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왜 기독교에 주목할까요? 이건 굉장히 아마 이 책에서 제일 예각화된 타이틀이 아닐까 싶어요. 책에 대한 21세기 빨갱이들이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빨갱이들이 왜 기독교에 주목을 할까? 한국 사회 한국 빨갱이들은 아니죠. 한국 빨갱이들은 무식해요, 여러분. 여러분 막스 꼬미날레 이런 데 가보시면 아는데 막스 꼬미날레에서 한국의 빨갱이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막스주의자다. 한국의 막스주의자들이 이렇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데리다, 바디우, 아감벤, 데리 이글튼, 슬라브 지제에 대한 그 사람들이 쓴 신학적인 글들에 대해서 한국의 막시스트들이 이렇게 비평을 하고 평하는 거를 보면은 너무너무 조악해요. 여러분 가서 들어보세요. 얼마나 무식한지 기독교에 대해서. 그분들이 물론 막스주의 이론에 대해서는 선점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디우도 그렇고 아감벤도 그렇고 다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고 그 남겨진 시간들 같은 건 로마서 주석서고 세인트폴도 마찬가지고 데리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많아서 그 틀에서 기독교를 바라보고 기독교를 비평하는데 우리나라 막시스트들은 그런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아무것도 없어. 바울이 예수의 제자였나? 베드로는 어디서 죽었나? 아주 주일학교 정도의 지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되게 화나는 때가 많아요. 가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막스주의와 기독교와 대화를 많이 하는데 정작 막스주의자들은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런 면이 또 이 책을 쓰게끔 했던 되게 입문서로서 막스주의와 기독교의 대화 지금 읽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입문하려는 학생들, 대학교 한 3, 4학년, 대학원 이상의 인문학도들을 위한 책이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기대가 또 저에겐 있었고. 그러니까 독자가 누구냐? 가난한 교회 교인,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나 기독교가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나는 증언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막스주의와 기독교의 대화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크게 한 세 가지 목적, 세 가지 타켓을 두고 내가 이 책을 썼노라 라고 책이 출판된 지 한 달 만에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는 몰랐지만 재구성이 된 거죠. 내 안에서. 책을 읽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목차만 봐도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이렇게 색인만 봐도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지젝이랑 바디우랑 뭐 데리다랑 레비나스랑 뭐 이런 사람들이죠. 다시 그 경향신문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21세기 막스주의자들이 왜 기독교에 주목을 할까요? 이것이 어찌 보면은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애착을 갖고 하려고 했던 시도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여전히 남겨진 과정은 남겨졌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인트로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왜 막스주의자들이 기독교에 주목을 할까? 이것이 이 책을 읽어내는 독법 중에 몇 가지 독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앙경향에서 뽑은 이 기사 제목이 저로서는 가장 이렇게 책에 대해 이분은 책을 다 읽고 오셨어요. 이 기자님은 다 이렇게 꼼꼼하게 읽고. 근데 이 기자님, 이 부장인데 중앙경향 부장님이신데 이런 것도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교회 어디죠? 거기 숙대에 있는 3.1교회 동생이 3.1교회 부목사예요. 전통적인 그 빡센 집안. 자기는 그런데 1년 반 전부터 교회를 안 나간대. 하도 지나가 안 좋아서. 하도 안 좋아서. 그래가지고 이 글을 보고 참 많이 공부가 되고, 내 동생한테도 3.1교회 부목사님 X교회, 이런 말 해도 되는 거 모르겠네. 3.1교회 부목사님이 자기 동생에게 이 책을 이제 권해줬다고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막스주의자들이 21세기 막스주의자들 여러분들 많이 알죠. 바디우, 아감벤, 또 누가 있어요? 지젝도 있고 베리 이글턴도 있고, 그 전에는 발터 베냐민도 있고 푸코도 있고, 다 빨갱이 막스주의자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이 왜 기독교와 성경을 읽을까? 막스주의자들이.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글로벌 캐피탈 때문이죠. 거대 자본. 자본에 의한 전지구적 재편이 완성이 됐죠. 언제 완성이 되죠? 20세기 말, 지난 23세기 말에 완성이 됐어요. 지금부터 20년도 훨씬 넘었죠. 20년에서 30년 전에 다 끝났어. 게임 오버가 됐어요. 모든 것은 다 자본이 흡수를 했어.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고, 역사, 양심, 정의, 대의 이런 거 없어요. 다 자본이 흡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시스트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이 어떠겠어요, 여러분? 가슴이 아프죠. 속이 쓰리고. 그게 뭘 했겠어요? 어떻게 얘네들을 이 자본의 원리와 원칙을 뽀갤 수 있을까 연구했겠죠.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온갖 내공은 다 보이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발견했는데 없어요. 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찍혀요? 그럼 여러분, 자본은 21세기 자본은 무소불위의 권위와 권력과 힘을 가졌죠. 유일한 보편성이에요. 유일한 보편성. 보편성.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유일한 우리의 정원 명법이에요. 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걸 딴 말로 하면 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그리안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제국 얘기하는 거. 여기서 어떻게 이걸 깰 수 있을까? 이 보편성과 이 제국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상상을 하는 거야. 누가요? 막시스트들이. 상상을 했는데 대안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데 우연치 않게 어디로 가냐면 로마 시대로 가는 거야. 로마가 뭐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잖아요, 제국. 상동성이 있다라는 걸 파악한 거예요. 2000년 전 로마 제국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보편성, 유니버셜리티와 21세기 세계를 지배하는 자본이 지니고 있는 보편성, 유니버셜리티, 총체성, 절대성,
같다라는 전제를 한 거예요. 같다. 근데 로마 제국이 어떻게 무너져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원인들이 많아요. 기독교 때문에 망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뭐 게르만족의 이동,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있죠. 훈족의 남하, 뭐 이런 거. 그 세계사시가 이런 거 배우잖아요. 물론 기독교도 일부 작동했을 거예요. 기독교가 로마의 직접적인 멸망 원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로마가 갖고 있었던 유니버셜리티의 틈과 균열을 낸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팔레스틴에서 있었던 예수 운동이잖아요. 예수는 뭐 기독교를 만든 사람 아니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예수는 그냥 예수 운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유대교 내에 있어서 개혁운동, 진보적인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예수가 사라지고 나서 누구에 의해서? 바울에 의해서 팔레스틴에서 로마로 들어간 그 기독교. 이게 무엇이? 팔레스틴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굉장히 싱귤레러티하고 파티큘러한 보편적인 게 아닌 게 뭐죠, 여러분? 반대말이? 단편적이고 우발적이고, 보편적인 건 굉장히 총체적인 거고 전체적인 거고, 우발적인 것은 일시적인 거고 파편적인 거잖아. 일시적, 파편적, 우발적인 예수 사건이, 예수 운동이 바울의 무엇에 의해서, 바울이 전한 기독교에 의해서 로마라는 제국으로 들어가서 로마 제국의 균열을 일으키고 로마 제국의 틈을 일으켰다는 것은 막시스트도 인정해요. 그러면 다시 그렇다면 바울에 의해서 전파된 예수운동의 그 무엇이 로마라는 제국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21세기 자본, 21세기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저 거대한 자본을 깨트릴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 21세기 막시스트들의 과제예요. 막시스트들로서는 치욕적인 거야. 치욕적이지. 내가 유물론자고 막스주의자인데 관념적이고 신따위를 내가 끌어들여서 우리의 운동을 겨우 상상하겠다는 게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그런데 해요. 아주 그럴듯하게.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해요. 우리들이 이미 신학하는 사람들일 수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하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신학하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아요?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는 게 없어. 한국에서 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누가 있나? 못 봤어. 미국에 많아요. 미국도 많진 않지. 되게 진보적인 몇몇 신학교들, 유럽도 몇몇 신학교들. 그래서 요즘 그냥 핫하게 막스주의와 기독교의 대화가 이렇게 제2기 새로운 진영과 새로운 요구에 의해서 이런 움직이들이 일고 있고, 여러분들이 젊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아마 50살까지는 직면할 거야. 한 20년, 30년 이 문제를 갖고 부단히 움직여야 이 고대 자본에 의한 횡포로부터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신학적인 상상력 이렇게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하면 당신들이 이긴 갑이야. 우리 동네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세요. 아무도 하는 사람 없어. 그리고 다 몰라. 나도 몰라. 그냥 목소리 크면 돼.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의식은 이런 것이고, 어떠한 아이디어와 어떠한 상상력을 갖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 책에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흉내내고 있고, 이 책을 읽다가 잘못된 부분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있으면 저에게 말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해 나가는 거야.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 없을걸요 아마. 근데 아무도 날 안 불러. 그냥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동료 신학자들이 나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저만치 멀어져 간다. 저 멀리 가버렸다고. 근데 어쨌든 멀리 갔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런 새로운 대화와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지경을 만드는 게 또 신학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인문학이니까
오히려 저는 뭐 더 오기가 발동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또 의욕이 나기도 합니다. 책에 대한 이렇게 리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고요.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책 제목을 고르자면 뭐 같나요? 이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겨레, CBS, 주간경향, 모금과 상황에 나타난 이 책 제목들을 다 모아서 정리하면 이 책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텍스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과연 이 텍스트는 이 안에 담기는 것일까? 나는 과연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여러분 텍스트가 뭡니까? 텍스트? 지금 뭐 이 책이 텍스트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우리 이제 앞으로 6주 동안 할 텐데 이 책이 텍스트가 될 것이고, 지금 뭐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연애를 하는 그 애인이 이제 텍스트죠. 지금 썸 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썸 타는 그 사람이 텍스트인 것이고, 텍스트는 사회일 수도 있고,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하는 모든 것이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를 잘 만나고 잘 이해하려면 텍스트와 만나서 텍스트를 이해하는 기술, 그게 변증법이죠. 변증법이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다이알렉틱이잖아. 다이알렉틱스. 다이아. 세 가지 어원이 있죠. 다이알렉틱스. 틱스는 이제 테크네가 뭐예요, 여러분? 기술이고, 렉은 이제 렉처 할 때 이런 거잖아. 말하다 이거예요. 다이아는 둘이 말하는 기술. 여러분 변증법은 둘이 만나가지고 합을 이루어내는 게 변증법이 아니라 둘이 끊임없이 대화하는 기술이 변증법이에요. 둘이 끊임없이 대화하다가 우리는 그냥 변증법이 합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이 변증법의 절정이라고 하는데, 변증법은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합을 파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합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상대를 발견하는 기술이 변증법이고, 이게 여러분 텍스트를 읽어내는 기술이에요. 요 몇 가지 기사 안에 갇히지 않는 그 무언가, 다른 파트너를 찾아가지고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이 변증법적인 읽기, 텍스트로서의 변증법적 읽기에 가장 발전된 텍스트가 성서 같아요. 성서. 물론 뭐 꾸란도 있을 거고 불경도 있고 뭐 도덕경도 있겠지만, 나는 물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그 영전들을 모르니까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성경은 가장 대표적인 텍스트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내가 이런 복음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는데 성경은 여러분 내가 10대 때 읽었던 성경이랑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내가 올해 50인데 50살 때 읽었던 성경이 다 달라, 느낌이. 여러분들 아마 보실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슬플 때, 아플 때, 화났을 때, 기뻤을 때 똑같은 구절을 봐도 다른 느낌들이 들잖아요. 굉장히 저는 성경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단일하고 균일하고 균질된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를 대하는 사람들의 눈높이, 마음, 감정, 그런 의식의 흐름에 맞게 변신한다는 측면에서 성경만한 또 텍스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텍스트가 변신하는 건 아니죠. 텍스트란 독자에 따라서 읽힐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담보하는 것이 텍스트이고, 그런 의미에서 텍스트는 텍스트로서의 원래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 좋은 텍스트는 하나의 단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에 의해서 발견되게 하는 것이 텍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 책, 지금까지 서론인데 이 책의 텍스트성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이 책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 이 책이 저자로서 이 책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말을 이렇게 글쎄요, 뭘까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해갔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거 제가 지난주에 이제 페이스북에 썼던 걸 소개하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요. 그렇게 막 피해가다가 그 지적이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지적이 한 말 중에 실패하라, 더 낫게 실패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지적이 한 말은 아니고 사무엘 베기트 여러분 아시죠?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기트가 최악을 향하여라는 그 대본에서 한 말인데, 이 말을 실패하라, 더 낫게 실패하라는 그 사무엘 베기트의 워딩을 지적이 갖고 오죠. 지적이 갖고 오는 것은 또다시 이것 때문이에요. 자본 때문에. 21세기 자본을 향해서 우리가 별 지랄을 다 해도 실패할 것이다. 계속 실패하자. 계속 실패하곤 하지만 오늘 100 실패했으면 내일은 90 실패하고 80 실패하고 70 실패하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의 실패가 좀 더 세련되어지지 않겠냐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끌고 오는데, 저도 그 지적이 한 말에 공감을 하면서 죽은 신의 인문학이 뭘까? 라고 이제 누가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실패에 대한 사유라고 말입니다. 그럼 거기 뭐 나와 있나요? 대사가? 이건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죽은 신의 인문학이 의도하고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글쎄요 뭐랄까, 선생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것을 제게 들려주실래요? 하면서 얼버무립니다. 그렇게 피해나가다가 문득 지적이 줄로 사용하는 표현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더 낫게 실패하라. 이 문구는 원래 그 베게트가 한 말이고 21세기 자본의 맛을 투쟁하는 사람들을 향해 지적이 한 말입니다. 지적의 표현을 빌어, 아니 베게트의 표현을 빌어 나는 죽은 신의 인문학의 실패에 대한 사유라 이런 붙이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신학은, 그리고 인문학은 실패한 자들을 위한, 실패한 자들의 리케임이라 할 수 있고 그 실패를 극복한 사람들의 사후 고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학은, 그리고 인문학은 다시 실패를 반복할지라도 그 시도를 멈추지 말라는 요청이고 부탁이 아닐까 합니다. 죽은 신의 인문학은 결국 그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이 책이 위기와 파국의 시대에 적합한 해답을 제공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답에 대한 고민의 시작을 겨우 시작했다면 당신은 죽은 신의 인문학을 잘 읽었거나 무사히 읽고 있는 독자입니다. 여기까지가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을 둘러싼 그간의 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죽은 신의 인문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낱말에 대한 뜻을 풀어보려고 해요. 죽은 신, 그리고 인문학. 그러니까 전반부는 죽은 신에 대한 이야기고 후반부는 인문학, 내가 생각하는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강좌는 전체적인 강좌에서 굉장히 처음을 여는 강좌고, 이 책 제목에 입각해서 죽은 신의 인문학, 죽은 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인문학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까지죠 이게?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9시? 그러면 죽은 신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알타이저. 네? 알타이저. 오, 알타이저? 알타이저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말씀을 아는 대로. 언제 알타이저는? 60년대. 저 미국 선생님이 테드 제닝스인데, 좀 이따 이제 이번 달에 오시는데, 테드 제닝스의 스승이 알타이저예요. 에모리에서. 저 미국에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있었는데, 2008년, 박사가 2007년에 들어갔는데, 박사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2007, 8년 됐을 텐데,
알타이저가 우리 학교에 왔었어요. 90 몇 살인가 그래요. 지금도 살아계실걸요? 90살 넘은 선생을 70살인 테디 제닝스가 부축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강좌를 하고, 나는 아까 누구처럼 이렇게 물을 떠다가 책상에다가 딱 놨던 경험이 있는데, 알타이저 선생님은 죽은 데스트 가드잖아요. 죽은 신. 굉장히 이렇게 뿔 달리고 위험하고 과격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진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물론 나이가 드신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오히려 더 복음적이고, 신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고 뭐 이렇게 더 굉장히 신의 모습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이 세상의 지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던 모습을 이렇게 보였던 분이기도 하죠. 죽은 신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니체 얘기 이따가 할 거고요. 죽은 신에 대한 얘기는 언제부터 했을까요? 죽은 신. 예수님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넌 죽었다. 일반이랑 저는 비슷하게 들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죽은 신에 대한 사유는 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 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죽은 신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 나와 있듯이 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칸트는 공부를 하려면 꼭 해야 돼요. 반드시 넘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칸트로부터 현대의 인식론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칸트부터 시작을 해요. 모든 현대 철학이나 현대 신학이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칸트에 대한 뭐 전문가적인 이해가 아니라 굉장히 피상적으로라도 칸트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이러한 함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해는 대충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잠시 칸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하면서 죽은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칸트가 거기가 여러분 보시면 1724년이라고 되어 있죠. 언제 돌아가십니까? 1804년. 세기로 따지면 몇 세기인가요? 18세기. 18세기에 3대 천재가 있어요. 천재라기보다 3명 유명한 사람. 칸트, 또 누가 있을까요? 프로이트는 19세기입니다. 이 사람 들어보셨어요? 슐라이마죠. 슐라이마와 칸트는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또 한 사람. 헤겔. 이 사람들 다 얘기할 거예요. 아까 쭉 하면서. 18세기가 나왔으니까 19세기도 하면. 19세기 3대 천재. 이건 아마 한 후반부쯤에 할 텐데. 첫 번째. 막스랑 니체는 거의 비슷한 시기. 막스가 좀 나이가 많고 니체는 1900년에 죽죠. 막스가 형일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이드가 있어요. 프로이드는 한 20세기 초까지 살죠. 요거는 이제 이따가 다시 할 거고, 18세기 3대 천재가 이 칸트랑 슐라이마랑 헤겔인데, 저는 칸트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물론 다 중요한 사람이지만. 왜 그럴까? 왜 칸트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모던이라고 하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근대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정한씨? 합리성. 근대씨. 아무거나 그냥 떠오르면 돼. 합리성 통과?
조 박사님. 언어 철학? 그 언어 칸트랑 연관되죠? 혹시 근대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계몽. 그럼 계몽은 영어로 뭐죠? 인라이트먼트죠. 인라이트먼트. 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빛이죠, 빛. 그러니까 빛의 사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빛의 사유. 이것도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차 기자님, 근대하면 떠오르는 거. 과학주의. 과학주의. 합리성이랑 같겠죠? 과학주의. 혜진 씨? 산업혁명? 산업혁명도 아마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과학, 합리, 이 결과물이 산업혁명이니까. 표정 씨? 통과. 근대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근대가 있어요. 근대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봐라라는 질문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경우 무식한 질문이다라고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근대는 너무나 많은 근대성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근대. 예를 들면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근대가 있어. 그게 뭘까요? 정치학에서는 근대를 국민국가의 탄생으로부터 근대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국가가 탄생한 거. 경제적으로는 근대, 자본주의 등장이죠. 과학적으로는 고전물리학, 뉴턴의 고전물리학이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이 또 근대성이라고 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는 지리상의 발견을 통해 가지고 지구가 둥글다는 걸 발견했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고중세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붕괴시킨 사건이었죠. 다 각각의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의 탄생이에요. 개인. 여러분, 개인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고중세 때는 개인은 없죠. 공동체, 교회, 봉건 영주, 봉건 제도 안에서의 그 장원 안에서의 소유물, 부속품 뭐 이런 거였는데, 나를 나라고 말할 수 있고, 펄슨이라는 말 쓸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근대들이 다양의 근대들이 있는데, 이 근대를 하나로 뭉뚱그릴 수 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로 뭉뚱그릴 수 있는 말. 볼까요, 여러분? 그게 뭐죠? 서브젝트, 주체. 근대를 규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말을 고르자면 주체예요. 주체. 왜 주체예요? 주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예전에는 주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나를 주체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지 뭐.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단이 되는 거고, 사탄이 되는 거죠. 신의 명령, 교회의 명령, 영주의 명령, 거기에 부속된 그가 있을 뿐이지, 이 주체를 말한다는 것만으로도 주체 이코를 근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 그 주체에 대한 얘기를 제일 처음 한 사람은 데카르트죠. 고기토 에르고 숨이잖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1, 2, 3, 4. 지난 학기 때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이거 하기 전에 1, 2, 3, 4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존재한다, 생각한다, 나는 고로. 여기 콤마가 있는데 콤마까지 해서 언어 철학에서는 콤마가 되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건 나는이겠죠, 여러분. 근대를 얘기하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은
생각한다, 존재한다 다 옛날에 있던 말들이야. 근데 내가 생각한다는 말은 없어요. 고중세 때는. 누가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생각하고 사제가 생각하는 거고 교회가 생각하는 거고 그 영주님이 생각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잖아. 나는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데카르트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데카르트는 그냥 거기까지예요. 데카르트는 근대를 알린 사람이 아니라 중세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낫고 그 주체에 대한 구체성, 주체는 어떤 거야 라고 주체가 갖고 있는 함의가 이런 거야 라고 최초로 아주 집요하고 엣지 있게 밝히는 사람이 칸트죠. 그런 의미에서 칸트는 굉장히 근대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학문, 현대는 다 근대 연장선상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도 포스트란 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X란 말도 있고 포스트는 애프터란 말도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로부터 탈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대의 연장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근대를 극복할 수 있고 근대로부터 탈출하는 모든 담론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했을 때 그 근대라는 것을 규명하고 있는 그 주체, 칸트의 주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밀당을 하고 이것이 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하고 있는 작업들이거든요. 근대의 대표적인 칸트가 말했던 주체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느낄 거야. 무슨 책을 볼 때마다 늘 등장하잖아. 칸트는 늘 좌절하잖아요. 순수이성 비판 늘 읽지만 맨날 앞 한 대여섯 페이지만 까맣잖아. 수학 정석을 읽을 때 집합 수학식만 까맸던 것처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순수이성 비판 늘 갖고 다녔지만 늘 앞에 한 20장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어.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 나 50인데 30년이 지난 동안 칸트를 내가 다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못 이해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 혼자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책을 처음 읽는 거는 우리가 무슨 이론가가 되는 게 아니라 칸트 철학을 독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또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를 파악하는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칸트가 중요한 사람인데 이 정도를 하는 정도만 알면은 그냥 칸트 책 읽으면 대충 이런 거구나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아마 이 수업이 끝나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칸트는 철학 분들은 조금 다 하셨겠으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철학이 크게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먼저 철학사 책이나 철학 수업할 때 가장 먼저 공부하는 거는 존재론이죠. 존재론. 그리고 온톨로지도 배우고 메타피직, 형이상학.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인식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식론은 뭐지? 에피스테몰로지. 그 다음이 윤리학이에요. 저 윤리거든요. 그 다음이 미학이에요. 언어는 인식론으로 옛날에 많이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언어 철학이 20세기에 와서 현대 철학에 와서는 언어 철학이 굉장히 많이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는데 인식론에서 이렇게 뛰쳐나오죠. 칸트는 여러분 존재는 그냥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무언가가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존재론인데 칸트는 이 존재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인식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맞나?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방식이 봐야 정말 확실한가? 그걸 따지는 거야. 옛날에는 이 개념이 없었어. 옛날에는 고중세 때는 그냥 하나님이
딱 내려주는 거니까 그건 인식의 차원이 아니죠. 무슨 차원이죠? 그거는 그냥 신앙과 믿음의 차원인 거야. 그게 인식론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식론과 신앙이 이렇게 하나였어. 하나. 근데 인식과 신앙의 분리가 이루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칸트야. 인식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되게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칸트가. 칸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칸트 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그동안의 형이상학은 그 다음의 존재론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순수이성 비판 서문에 나오는 거야. 그동안의 형이상학의 이율배반, 모순, 형이상학의 그 불합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칸트 연구자들은 이걸 수용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수용을 하는 수용 선수예요. 이렇게 0m가 있고 50m가 있고 100m가 있어요. 위에 물자체가 있어. 물자체를 그냥 쉽게 신이라고 합시다. 인간은 50m까지밖에 수용을 못해요. 우리는 이게 이제 한계죠. 50m까지밖에 못한다는 게 우리 능력이 그런 거야. 그걸 인식의 한계라고 해요. 인식의 한계. 한계라고 합니다. 근데 물 자체는 신은 100m까지 가서 수영을 해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형이상학은 이 물 자체를 언급할 때 있어서 50m까지 밖에 가지 못하는 주제에 100m까지 수영해서 가야 볼 수 있는 물 자체를 말해왔다. 이거를 순수이성 비판에서 까요. 누구를 타겟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교회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 그동안의 신학? 형이상학과 존재하는 가장 발달된, 가장 기득권을 쥐고 있는 존재들이 교회였으니까. 너네들의 신인식이라든지 너네들의 고백이라는 것이 이것에 근거한 거 아니냐. 순수이성 비판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딱 터뜨리면서 사람들이 어땠을까? 이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죠. 반박을 누가 했을까요? 못해요. 반박을 한 사람은 없어. 이것을 구해낸 사람은 또 칸트였어. 실천이성 비판에 가서. 이 신학의 위기를 구해낸 사람은 칸트였어. 역설적으로. 어쨌든 이러면서 이건 뭐냐면은 이 존재로 이 물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아요. 물 자체가 있는 건 없는 건 난 몰라. 하지만 물 자체를 가기까지의 이 인식의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그러면서 최초로 그동안 서구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어져 왔던 서구 존재론에 대한 굉장한 큰 타격을 줬던 사람이 칸트죠. 이런 발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인식이란 거는 이따위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인식은 이런 거야. 우리의 인식하는 방법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예전에는 그냥 믿으면 그냥 까라면 까고 믿으면 아멘 하고 이러면서 그 믿음과 고백이 있음이었고 인식의 끝이었는데 그게 아니, 그걸 분리해냈다는 거지. 우리의 인식은 저 따위로 저렇게 유치하고 저렇게 광신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야 하면서 인식하는 방법을 밝혀냈어요. 그것이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는 제목인데 한 5분만 쉴까요? 네. 너무 재미없죠, 칸트? 5분만 쉬었다가 요거 넘어가면 됩니다. 칸트만 넘어가요. 고중세까지는 인식론이라는 거는 없었어요, 사실은. 고중세까지 인식론을 굳이 그거를 네이밍 하라면 1대1 대응 이론? 뭐 이런 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그러니까 이데아로서의 무언가가 이데아로서의 오리지널한 게 있는 거예요. 이데아로서의 꽃이 있죠. 이데아로서의 꽃이 있는 거고, 이 코라 땅에는 꽃이 있죠, 여러분? 무슨 꽃이 있나요? 뭐 무궁화가 있고 장미가 있고 이런 개별적인 것. 이 무궁화, 장미, 들국화, 뭐 민들레, 백합 이런 것들을 우린 다 꽃이라고 하죠. 꽃이라고. 그걸 어떻게 우린 꽃이라고 해요? 이데아로서의 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데아로서의. 이 이데아로서의 꽃이 여기랑 1대1로 대응을 하는 거야, 다. 여러분은 꽃을 가지고 이 탁자, 나무랑 매칭이 돼요, 1대1로? 안 되죠? 이거는 나무고, 이건 나무가 아닌가? 이런 것들 다 나무라고 했을 때, 나무라는 이데아가 책상이 되고, 별상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1대1 대응이론, 이데아로서의 오리지널한 무언가가 있고,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박히는 거야. 이게 인식론이에요. 이게 인식이야. 고중생 때까지는. 근데 칸트에 와서는 그 인식이, 인간이 하는 인식을 더 집요하게, 아주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나름대로는 과학적으로 규명해냈다는 게 있죠. 칸트는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를 이렇게 나누는데, 인식 대상이 우리에게로 이렇게 오는 방식을 감성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공부할 때 유념해야 될 거는 뭐 감성, 이성, 오성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다 달라. 철학자들이 하는 말들이. 칸트가 말하는 감성, 칸트가 말하는 이성, 헤겔의 이성, 헤겔의 오성, 이런 것들이 다 같지가 않아요. 약간 미묘하게 다른 부분도 있고, 그건 뭐냐면은 서구, 특히 유럽 학계에서는 내가 뜨기 위해서는 스승을 밟아야 돼요. 스승을 한테 배우고 유니크하게 스승의 이거를 비트는 게 이제 학자거든. 근본이 없는 것들이죠. 비틀어야 돼. 그러니까 칸트가 이성에 대해 말했으면 헤겔은 좀 비틀어서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가 하면 그걸 밝히는 거야. 칸트가 말한 이성, 헤겔이 말한 이성, 슐라이어가 말한 이성, 이게 뭐가 다르고 난 누구의 의견이 좋고 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건 그런데 굉장히 좋은 공부법은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 같은 세계에서는. 그걸 누가 다 해, 이제는. 인터넷이 다 해, 인터넷이.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 거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다 논문에 집어넣었어요. 연구사 같은데. 요즘은 연구사 별로 안 해요. 연구사는 다 시험으로 대체되고, 논문 쓸 때 우리 다 그건 안다는 전제하에 넌 뭘 생각하는 건데? 이건 바로 이제 직구처럼 날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난리지들이에요. 난리지들. 지식들이고, 이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뭘 지금 상상을 하는가를 말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막 백과사전식으로 막 공부해가지고 나 이거 알아! 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필요 없어. 그거 바탕 위에서 굉장히 이렇게 색다른 것을 보여주고, 색다른 지형과 색다른 단면을 보여주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할 때 유념하시라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발상을 하는지. 근데 이런 거는 일단 알아야 돼. 지금 단계에서는. 감성, 인식 대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형식은 감성이고, 요거는 시간과 공간을 이라는 형식을 가진 채로 대상은 우리에게로 다가와요. 시간과 공간 통해서. 그리고 오성을 통해서 이 다가온 대상에 대해서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각. 근데 오성에는 양, 질, 관계, 양상, 그 4가지 범주가 있어요. 여러분 범주란 말 들어보셨죠? 카테고리, 사범주. 4가지마다 3개씩 있어요.
뭐 단일성, 뭐 집합성, 딱 있어, 이렇게, 한 개씩. 이 12개를 막 말하는 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한 형식이 있다는 거야. 양, 질, 관계, 양상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들어온 저 인식 대상은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얘를 이름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1대1 대응 이론이었는데 굉장히 복잡해졌죠. 복잡해졌어요. 이건 그러면은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릇. 시간과 감성, 시간과 공간이라는 감성을 통해 들어온 이 대상이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이런 그릇이 있고, 이런 그릇이 있고, 이런 그릇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성향,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역사, 여러분들의 언어, 우리의 기억 다 다르죠? 다 달라. 이 카테고리는 그거예요.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그릇이. 옛날에는 하나의 그릇에 담기는 거였어. 꽃이. 근데 이제는 꽃이 하나의 그릇에 담기지 않아. 옛날에는 꽃이 되게 아름다운 그 꽃만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꽃하면 아름답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더럽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픈 기억도 있고, 기쁜 기억도 있고, 여러 가지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억이.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그 꽃을 말해야 되는 거야. 꽃의 일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하는 비유를 드는 게 있는데,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알 텐데, 돌멩이 비유를 들어요. 돌멩이 비유. 옛날에는 이 돌멩이를 판단할 때, 여러분, 돌멩이를 파악한다는 건 뭐죠? 돌멩이는 이게 언제 생겨났고, 딱 단면이 어떻고, 이게 화강암이고, 현무암이고, 대리석이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돌멩이를 인식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옛날의 사고방식이었다면은, 칸트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 들어온 이 돌멩이가 이 카테고리를 벗기면서 변형이 돼. 나에 맞게 변형이 된다는 것은 나의 기억과 나의 역사와 나의 언어와 나의 마음을 통해서 걸러진 그 돌멩이를 말하는 게 아는 거예요. 이 돌멩이를 맞으면 아픈 거 알죠? 이게 아는 게 아니라 옛날엔 이게 아는 거였어. 인식이라는 게. 하지만 인식은 내 안에 들어온 이 돌멩이를 말하는 게 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전 이 손에 잡히는 돌멩이를 생각할 때면 내가 처음 데모 나갔을 때 생각이 나. 내가 88학번이거든. 88학번, 여러분 88학년도는 이 돌멩이가 다 보도블럭이었죠. 드릴로 막 까고 보도블럭을 던지고 이런 거 다 손에 잡힐 만한. 내가 20살, 19, 20 다 기청이지, 기청에서 나갔어. 난 경동교회였는데 경동교회 향림교회가 한 조였고 나갔는데 그때 어리버리 21살 그 무렵이었는데 딱 나갔는데 애들은 뒤에 있잖아요. 나 같은 애들, 어리버리한 애들은 앞에 날아다니시는 분들 계시고 근데 수류탄 터지고 지랄 터지고 하니까 다 도망치고 막 그래요. 난 처음에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눈 닫고 보니까 내가 맨 앞에 있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해 준다던 그 언니 오빠들 다 사라지고 나 혼자 다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다 모르는 사람들 다. 그 기청 싫어해요. 나를 버리고 가 그 자들. 감청도 마찬가지고 감청도. 그런데 정말 앞에 정경이 이만한 저 정도 걸렸을 거야. 다 얼굴도 보이고. 둘만 던지죠. 형들이, 누나들. 뒤에서는 드르드르드 돌만 갖고 오고. 난 돌 들고 있는데 난 못 던지고 있는 거야. 난 나름 예수를 믿고, 사랑을 사랑하고, 신학도 관심 있고, 이런 사람이잖아. 돌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리고 돌 끌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안 던지고 있으니까 옆에서 야 이 새끼야 너 뭐 하고 있어? 막 여기 날라가고 나 너무 무서우면은 쫄아서 못 움직이죠.
정말 못 움직인다. 도망을 쳐야 되는데 도망도 못 치겠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뭐 돌을 막 던지고 막 이거 있는데 정경도 돌을 던져요, 안 던져요? 던져요. 국민의 지팡이가 돌을 던지는데 그 돌을 던졌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탁 맞았어. 딱 맞아서 피가 팍 나.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미쳤죠. 내가 이렇게 막 던지는 거 나도. 던지면 내가 엉엉 울었어요. 나도 누군가를 증오할 수 있구나. 내가 누군가에 대한 살의리를 느끼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죽이겠구나. 막 던지다가 도망을 쳤어. 도망을. 엉엉 울려 도망을 쳤는데 그 이후로 내가 술버릇이 뭔지 아세요? 취하면 도망쳐요. 정말로. 취하면 사라져. 집으로 가. 몇 년 동안 그랬어요. 몇 년 동안. 트라우마죠. 다시 돌아와서 돌멩이로. 여러분, 이제 이 돌멩이는 어떤 돌멩이죠? 저에게 있어서는 나의 밑바닥과 나의 그 죄와 나의 굴욕과 나의 아픔과 나의 비굴함과 나의 찌질함과 나의 그 찌질함을 이렇게 대변하는 그 돌멩이죠. 옛날에는 돌멩이를 말한다고 했을 때 이 돌멩이는 뭐 고생대 몇 개 생겼고 어떻게 흘러서 어떠한 퇴적 과정과 어떠한 풍화작업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것이 인식이었잖아요. 근데 칸트에 이르러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 돌멩이가 나의 기억과 나의 서사와 나의 언어 안으로 들어오는 그 돌멩이가 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돌멩이의 있음, 이거 돌멩이를 신으로 대처합시다. 신은 우리가 어떻게 다 온전히 다 담아요? 못 담죠. 신은 그냥 내 안에 들어온 신이에요. 어떠한 있음은 나의 알미나는 요 카테고리 안에 들어온 있음인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 이게 신인 거야. 이게 신인 거고, 이게 신인 거고. 이 신은 여러분, 이 신, 저 신, 저 신, 저 신, 저 신, 저 신, 저 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신을 말하는 사람이 이단이야. 난 그렇게 봐요. 이게 옛날에는 도그마였고, 도리였고 이런 거였잖아. 이런 것들을 막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런 신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신은 없고, 나의 이 카테고리 안에서 들어와서 나의 알미라는 범주 안에 들어와서 말해진 그 있음, 그 신이 신인 거야. 굉장히 이거 혁명적인 거 아니죠? 이게 혁명이에요. 칸트가 말하는 주체는. 주체는 이 주체야. 이걸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고, 이렇게 내가 말한다라고 하는 그 자가 주체인 거야. 그 자가. 굉장히 다른 사람이죠. 굉장히 다른 사람. 그리고 굉장히 이거는 위대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위대한 거야. 우리가 다 위대한 거. 칸트는 이걸 밝혔어요. 이렇게 말해야 이게 주체야. 이게 근대적인 주체인 거예요. 저게 좀 약간 으쓱하지 않나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게?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좀 이따 말할 텐데. 이 칸트의 발상이 신학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칸트로부터 어떻게 보면 근대 철학, 현대 철학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칸트로부터 시작된 신학은 그 이전 신학과는 달라요. 이러한 상상이, 이러한 변증이 비로소 시작되었기 때문에 칸트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 정도만 알면 칸트 책 읽어요. 이 정도만 알면 가장 중요한 거야. 칸트의 가장 중요한 거. 그 1대1 대응 이론으로서 누군가의 말해진 그 신, 여러분 쫄지 마.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말한 그 신, 이 정답이 아니라 so what? 그게 나한테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어떻게 기억되고 있고, 어떻게 서사되고 있고, 어떻게 말해지고 있는가. 그러려면 어떻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신을 다 내 나름대로 체면적으로 넓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를 해야겠죠. 우리의 기억의 범위를 넓혀야겠고, 우리의 투쟁의 범위를 넓혀야 되고, 우리의 지식의 범위를 넓혀야 되고, 우리의 관계의 범위를 넓혀야 되고, 그래도 그 신에 다 도달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 안에 담겨진 그 신을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학이고 가장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칸트를 통해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대 철학과 근대 신학이. 그러니까 칸트는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우리 대학원 학생들한테 졸업하기 전에 칸트 순수이성 비판은 읽고 졸업을 해라.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절대 안 읽어. 절대 안 읽고 좀 한데, 근데 이건 내가 농담이지만 칸트에 대한, 칸트가 되게 큰 사이니까 이 산만 넘으면 그 다음은 되게 쉬워져요.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칸트에 대해서 이런 되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해를 갖고 칸트를 접하면 되고,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칸트에 대한 53페이지 한번 책을 샀으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끔씩 읽어줘라. 책을 샀으니까 53페이지 하반부 좀 보실래요? 53페이지. 칸트에 이르러 비로소, 거기 보이시죠? 칸트에 이르러 비로소 인간은 인식의 주인공이 그 누구도 아닌 나임을 깨달았다. 진리는 하늘 높이 달려있다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꽂히는 것이 아니다. 설사 물 자체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인간은 그것을 온전히 재현할 능력도 없고, 이 물 자체 신으로 바꿀게요. 신이 있다 손 치더라도 신이 있죠. 신은 그것을 우리는 신을 온전히 재현할 능력도 없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 그래야 할 이유를 갖고 강변하는 사람들은 변태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지 마세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칸트가 발견한 선언적 주체란 진리를 그대로 재현하는 주체가 아니다. 인간에게는 있음을 있는 그대로 담아낼 능력이 없다. 이런저런 알의 형태로 인간이 지닌 나름의 알의 틀, 범주 안에 진리가 담기는 것이다. 즉 진리란 인간의 인식이라는 틀 안에 담긴 진리다. 내가 있기 전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란 나에게 담긴 진리다. 진리가 내게 다가올 때 그는 그 자들은 무심하게 내게 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언적 인식의 틀을 통과하면서 내 안에서의 그가 된다. 그녀가 된다. 진리가 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리가 구성된다. 이렇게 칸트의 선언적 주체에 이르러 근대적 주체 중심의 철학은 완전체를 이루게 된 거죠. 근대적 주체예요, 이게. 내가 본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인정, 자신감, 용기, 이런 것들을 칸트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획득을 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칸트가 이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죽은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죽은 신에 대한 상상을 칸트로부터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 파트는 여러분 니체죠. 죽은 신은 죽었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텐데, 아까 19세기 3대 천재가 니체랑 막스가 제일 처음 나왔습니다. 막스랑 니체랑 프로이트라고 했잖아요. 왜 천재일까요? 왜 천재일까요? 이 사람들이. 막스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유물론. 물이죠, 유물론. 막스 하면 유물론이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번박하게 말하면 유물론. 니체는 하면 떠오르는 거. 니체는 여러분 반이성이에요. 이성은
반이성이라고 할 때 이성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전통. 그래서 엔타이 소크라테스라고도 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니체의 키워드인 거예요. 막스는 물론 유물론이고, 프로이트는 항상 하는 게 뭐 있어요? 정신분석가. 또 정신분석하면 뭘 하는 거예요? 정신분석의 대상. 의식? 의식이죠. 막스는 물질, 니체는 이성에 반대한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의식. 물질의 반대말이 뭐죠? 관념. 마음이죠, 마음. 물의 반대말이 마음이고, 관념이고, 관념론, 마음, 유심론이지, 유심론. 유물론의 반대말은 유심론이에요. 아. 반이성의 반대말은 당연히 이성이겠죠? 반이성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감성, 욕망, 뭐 이런 거요. 근데 나중에 뭐 낙강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푸콘이 하면서. 그럼 또 무의식의 반대말은 뭐예요? 당연히 의식이겠죠? 의식, 이성, 관념. 큰 카테고리가 있고, 물질, 감성, 욕망, 무의식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대결해 온 역사가 어떤 정신의 역사예요. 관념, 이성, 의식, 물질, 욕망, 감성, 무의식. 이 정신의 대결에서 누가 이겼어요? 서구의 역사는? 누가 메인 라인이에요? 여기가 메인 라인이지. 여기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거야. 소크라테스 때부터. 여러분, 학교에서 반장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요? 아주 직물적이고 욕망, 감성이 충만하고 무의식에서 삐까닥 하는 애를 뽑아요? 아니면은 아주 관념적이고 이성적이고 의식적인 애를 뽑아요? 반장을 뽑을 때, 대통령을 뽑을 때 누굴 뽑아요? 얘를 뽑아요. 얘를 뽑잖아. 얘를 뽑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얘네들 뽑아서. 니체가 한 얘기야,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니체가 한 얘기. 니체가 19세기 말에 초기 자본주의의 병폐가 팍 등장했을 때, 다 사람들이 마탱이 가고 이랬을 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라고 한 분석이야. 이런 애들 뽑아도 그렇다,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 뽑았으면 지금은 낫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런 애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래서 동의 안 해주나? 지금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니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니체는 반이성, 감성, 욕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는데, 가장 키워드가 니체가 이렇게 보통의 사상가들은 한 40대, 30대, 40대 공부를 막 했을 거야. 대학교 2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때 절정이에요. 글쓰는 필력이 이렇게 40, 50대 절정을 치고 이제 나이 들면서 이렇게 사그라지죠. 죽을 때 되면은. 니체는 어떠냐면 이 책을 읽어보면은 니체 책들. 제가 미국에서 PhD 과정을 할 때는 다이렉트 리딩이라는 세미나가 있어요. 다이렉트 리딩. 예를 들어서 PhD 의학과 같은 경우는 14과목 이제 코스업을 하는데 14과목 중에서 6과목은 다이렉트 리딩이라는 거 해서 다이렉트로 교수랑 한 서너 명 모이면은 와서 푸코를 읽자, 막스를 읽자, 데리다를 읽자, 니체를 읽자, 레미나스를 읽자 이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한 학기 하는 게 아니라 한 1년, 1년 반,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서 한 12번 만나는 거야. 한 권씩 읽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다 읽는 거야. 초기 작품, 중기 작품, 후기 작품. 저도 다이렉트 리딩 한 4과목, 5과목 정도 했었는데 니체랑 막스랑
데리다랑 레비나스랑 푸코랑 이 5개 했었거든요. 니체. 그 니체 책들 웬만큼 다 이렇게 거의 웬만큼 쏙쏙쏙 초기, 중기, 말기 다 읽었죠. 초기 작품에서 꼭 읽으셔야 될 거는 여러분도 읽으셔야 돼요. 니체도 꼭 읽어야 돼요. 칸트처럼. 정말 여름에 읽기 좋아. 니체 책은. 여름에 그냥 덥고 짜증나고 하실 때 니체 책 읽으면 잠 깨요. 너무 깨니까 꼭 읽으세요. 니체 지금 읽으셔야 돼요. 니체의 초기 작품 중에 꼭 읽으셔야 될 거는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이에요.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이고, 중기 작품이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그 신은 죽었다 이게 나오죠. 짜투라고 합시다. 짜투. 짜투랑 Will to Power라는 책이 있어요. 권력의 의지. Will to Power. 이게 중기 작품이고, 후기 작품이 뭐냐면은 도덕의 계보학. 도덕의 계보학 꼭 유리한 사람들은 꼭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에케 호모, 엔타이 크라이스트 이런 것들이 다 후기 작품들이에요. 에케 호모는 유명한 말이죠. 누가 한 말이죠? 에케 호모? 빌라도가 예수에게 이 사람을 보라. 이게 에케 호모예요. 엔타이 크라이스트 보면 정말 속 시원해. 교회에 대한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 에케호모도 마찬가지고 말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 도덕의 계보와 엔타이 크라이스트, 에케호모 이 마지막 작품들인데, 이때의 니체의 글의 강도가 이렇게 미친 듯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냥 보통 작가들은 그냥 기차로 따지면 하다가 말년에 가서 죽잖아요. 니체는 정말 폭주기관가처럼 멈추지 않고 빡 달려가서 저 윌트파와 엔타이크라이스 도덕의 계보를 하면서 온갖 기독교에 대한 욕설을 다 팡 부셔 죽어요. 미쳤어요. 미친 상태에서 한 1, 2년 동안 일찍을 다 써요. 이거 너무 재밌어. 여기 여름에 읽어야 될 책들. 드라큘라 영화보다 더 재밌어요. 더 무섭고. 꼭 읽어보세요. 요 여름이 지나기 전에 에케호모나 엔타이크라이스트 둘 중에 하나는 꼭 읽으면은 올 여름을 아주 가뿐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책입니다.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나는 느꼈던 건 뭐냐면 다이렉트 리딩을 하면서 니체의 이게 마지막은 다 종교 비판 책들이거든요. 니체가 정말 신을 원했구나. 역설적으로. 슬퍼요. 저렇게 저 사람처럼 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결론은 그거였어요. 저 해석일 수도 있지만 니체는 정말 신을 원했구나. 니체처럼 신을 저렇게 갈망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결론이었어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야 돼요. 니체에 있어서 이따위 신은. 지금 이 모양 이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는 저 따위 것들과 야합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찬송은 다 불태워줘야 되고, 이건 뭐야 여러분? 반대로 신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강한 믿음을 동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만큼 신에 대해서 다 우리가 속은 거야. 니체로부터 무신론이 시작됐고, 니체로부터 부정신학이 나오고, 니체로부터 신 죽음의 신학이 나오고, 다 속았어. 니체는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도 신의 도래와 신의 임재를 가장 열망했던 사람이고, 그것이 안 되니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쳐버린 거고, 그래서 죽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이 조책을 보면은 달리 읽혀요.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도금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우리 제대로 이따위로 신앙생활 하거나 이따위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굉장히 뜨거운 느낌이 들었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체의 신은 죽었다에 속지 마십시오. 니체는 어떻게 보면은 신이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따의 신을 빨리 폐기시키고 지금 이 현실에서 작동되는 신에 대한 폐기에 대한 선언을 하고 다시 우리는 신을 복음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 너무나 근본주의적이고 너무나 부금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니체에 대한 니체의 정신을 받은 사람들이 니체가 1900년에 죽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서구사회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1950년 전후 끝나고 가장 이제 신에 대해서 다시 원초적인 물음을 던졌던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이후에 홀로코스트에 신이 어딨어요, 여러분? 600만 명, 몇백만 명 죽어가는데 그 신이 어딨어? 신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다시 신을 사유할까? 이런 얘기들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정점을 이뤘던 게 60년대예요. 그러니까 신의 죽음과 새로운 신에 대한 상상은 니체로부터 시작이 됐고, 니체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신 죽음에 대한 메타포를, 여러분 그 메타포예요. 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신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고, 이곳에 어떻게 신은 다시 도래하는가,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물음이 신의 죽음과 신의 새로운 요청과 다 맞물리면서 연동되는 작업들인 거지. 그냥 신이 죽었어, 신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 몰라서 하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책을 안 읽은 사람들은 죽은 신 하면 나보고 막 댓글 다는 그것들은 무식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얼마나 복음적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같지 않나요? 아멘 하는데 붙어 있는 거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신의 죽음을 해석을 해야지. 그냥 뭐 유물론이다, 신이 죽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랑 대화하지 말고 뭐 친하게 지내지 맙시다 우리. 그 니체의 영향을 받고 니체의 정신을 계승했던 일들이 60년대에 등장을 하죠. 60년대에 일어났던 일련의 현상들, 그게 꼭 니체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직접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그 기운에 있어서 60년대가 가히 뭐 혁명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60년대 여러분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스도교 차원에서 그리스도교는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이제 뭐 여러분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이랑 외국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어쨌든 뭐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 종교가 뭐냐? 라고 했을 때 I'm Christian 하면은 질문이 들어와요. 무슨 질문이 들어올까? What kind of Christian? 어떤 종류의 크리스찬이냐는 거야. 그럼 이제 쫄아 그때부터 어떤 종류? 나 홀리한 크리스찬? 이렇게 말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What kind of Christian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캐톨릭, 하나는 프로테스탄트, 하나는 오소독스. 그러니까 그 what kind of Christian 했을 때는 그걸 밝히라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인지 캐톨릭인지. 오소독스는 별로 없으니까 보통 둘 중에 하나를 밝히죠. 프로테스탄트 하면은 또 what kind of 프로테스탄트 하면 또 나는 뭐 메소디스트 감리교인지 프레스바테리언인지 뭐 이런 걸 밝히는 거고. 1960년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티칸 공의회예요. 바티칸 공의회라고 아시죠? 62년부터 65년 사이에 있었던 그 일련의 종교 회의인데 바티칸 공의회가 니체랑 직접 신의 죽음과 직접 상관은 없죠. 하지만 신학적으로 굉장히 딱딱해 있던 분위기를 굉장히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떠한 선언이 있었냐 하면 캐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를 바라볼 때 얘네들이 네이밍이 있었어. 열교는 뭐냐면 열등한 종교라는 거. 비하. 그러니까 캐톨릭의 사람들은 바티칸 공의회 전까지는 얘네들은 정말 프로테스탄트들은 이제 쌍놈들? 뭐 이렇게 취급을 안 했는데, 그때부터 네이밍이 바뀌어요.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찢겨져간 나의 형제들. 이것도 굉장히 좀 말이 안 되지. 저 왜 형제만 있어? 자매도 이제는 형제 자매란 말만 써도 안 되잖아. 찢겨져간 나의 나의 가족들 뭐 이렇게 해야지. 찢겨져간 나의 형제. 가족도 아닌가? 어떻게 그걸 찢겨져간 나의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걸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찢겨져간도 여러분 그 오소리티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있는 거잖아. 나에게서 찢겨져 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 정도만 된 그 형제라고 불러준 것만으로 해도 굉장히 진일보한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로만 카톨릭하고 오소독스하고 화해를 해요. 화해. 에큐메니칼적인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로만 카톨릭하고 그 오소독스랑 화해의 분위기가 일어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캐톨릭은 사회적 책임, 예언자적인 발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이렇게 도외시했거나 위험시했었는데, 그때부터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발언들, 예언자적인 발언들에 대한 강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완화되는 분위기가 보여요. 그러니까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캐톨릭과 그 이후의 캐톨릭이 달라요. 정말 다른 종교야. 다른 종교라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것,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고 미사 때 라틴어로 강론도 하고 성경도 읽고 했었는데, 그 라틴어 위주, 그 로고센트리즘이라고 다른 말은 로고센트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음성 중심주의, 자기 기득권 중심주의, 로고스 중심주의, 이성 중심주의의 가장 진면목이 캐톨릭에서 라틴어만 사용하는 거였는데, 그 예배 때, 미사 때 자국어로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가장 크죠.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60년대 초반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60년대 신학적인 또 사회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다르게 몰아갔던 사건이었고, 68년도에 많은 일이 일어나요. 68년도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68혁명. 올해 68혁명 40주년, 몇 주년이지? 50주년이에요? 50주년. 68혁명이 있었고, 68년에 프라하의 봄이 있었어요. 프라하의 봄은 뭐죠, 여러분? 체코슬로비아에 소련이 침투한 거죠. 침략한 건데, 밀란 쿤테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가 가벼운 그걸 배경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특이한 거냐 하면, 68혁명과 프라하의 봄이 왜 이렇게 사상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중요한 거냐 하면, 68혁명은 자본주의 내에서의 변혁적인 운동이었고, 프라하의 봄은 사회주의 내에서의 변혁적인 움직임이었어요. 20세기 중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냉전 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굉장히 거대 담론, 메타 담론이잖아요. 메타 담론. 이 거대한 음성이 있었어. 우리를 지배했던. 그게 자본주의라는 거였고, 하나는 공산주의라는 거였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만이 유일한 정엄 영법이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만 유일한 정엄 영법이었을 거 아니야. 이 메타 담론들. 이게 신앙이었고, 이게 이데올로기였고, 이게 우리들의 정엄 영법이었어. 근데 이 안에서, 체제 내에서 이것들에 대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체코 안에서, 프랑스 안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대한 음성, 거대한 목소리들이 그것들이 진리였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반동이었죠. 그 이후로 68 서구 역사는 또 68을 기준으로 해서 68 이전의 서구와 68 이후의 서구로 나뉘어요. 더 이상 아버지의 음성, 요즘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말씀 안 되는데, 더 이상 대타자의 음성에 의해서 끌려다니거나 끌려간다는 것에 대한 무용에 대한 얘기들이 처음에 등장했다는 거에서, 포스트 모던 담론은 이 이후부터 등장을 하죠.
68혁명 그리고 막스주의 내에서도 그래요. 막스주의 내에서도 공식 막시즘이라고 할 수 있는 클래식한 막시즘, 구조주의적인 막시즘으로는 안 되니까 소련식의 스탈린식의 그 프라하의 다 그걸 상징하는 것은 포스트 막시즘, 휴머니즘 막시즘에 대한 이야기들이 프라하의 봄 이후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68혁명이 그게 거대한 음성의 가장 갑은 신이죠. 자본주의, 사회주의, 얼마나 거대한 음성들이야. 그 음성들이 잘못이 있고 균열이 있을 수 있음을 최초로 고백된 사건이 68년도에 있었던 그 양대 사건이었고 이것은 또 신에 대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효하게 작동을 하죠. 유럽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68년도에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68년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죽어. 멤피스 내가 갔었는데 멤피스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고향으로 유명해요. 블루스. 거기 블루스 거리들 가면 아침 10시부터 씨가 피고 술 먹고 음악 진한 블루스 나오고 미쳐버려가. 그 거리만 지나가서 취하고 낮부터 취해 있고 그 옆에 좀 가면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총 맞았던 그 여관 2층 여관이 그대로 있고 그 베란다로 가다가 총 맞고 그 옆에 있었던 비서 흑인 목사가 있었는데 그 애가 제시 잭슨이야. 얼마 전에 왔던 제시 잭슨에 이렇게 그 비디오 보면은 제시 잭슨이 총 맞으니까 업어가지고 막 끌려가는 거 보고 제시 잭슨은 시카고에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 학교 나온 사람이기도 해서 졸업식당마다 와서 재밌게 있다 가고 하시는데 그것도 있고 어쨌든 68년도에 마틴 루터 킹이 죽으면서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 신학이 등장을 해요. 흑인 신학. 그리고 60년대 내내 미국 사회에서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반전, 히피 문화가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68혁명, 미국에서는 마틴 루터 킹 위에 있었던 그 흑백 간의 갈등이 최고조를 이뤘고 거기에 흑인 블랙 디얼러지가 나오고 히피 문화, 반전 이런 부분들이 막 일어나고 68년도에도 중요한 일이 생기죠. WCC 우리 지난 부산 총회가 몇 주 있었습니까? 13년.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13년 부산 총회가 가장 거지 같았던 거예요. WCC 역사상 제가 보기엔 가장 위대했던 총회는 68년도 웁살라 총회예요. 웁살라 총회에서 뭐가 선언이 되냐면 휴머나이제이션, 인간화라는 말이 나와요. 인간화. 그 깔려있는 정서는 뭐냐면 인간화라는 말은 뭐냐면 68년도에 68혁명이 있었잖아요. 프라하의 봄도 있었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고 우리를 자유와 해방으로 이끌어 주리라고 믿었던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그렇지 못했구나. 인간은 그 시스템, 그 대타자의 목소리에 한갓 종에 불과했고 부속품에 불과했구나. 그러면서 WCC에서 인간화 선언을 하면서 그런 시스템, 제도, 이데올로기 안에 있는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인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인간이 무엇일까? 그 인간은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부속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했던 선언이 웁살라 총회였죠. 그러니까 웁살라 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WCC가 굉장히 인권 투쟁적이고 인권에 대한 부분에 팍 돌기 시작해요. 그것도 68년도야. 6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68혁명, 프라하의 봄, 마틴 루터 킹, 흑인 신학, 반전, 이런 부분, 웁살라 총회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68년도에 이 모든 거에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 등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 콜롬비아 맨델린에서 라틴 아메리카 주교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드디어 위대한 해방신학이 선언이 돼요. 그 일련의 사건들이 쫙 있었던 거야. 해방신. 페미니즘, 요즘 페미니즘 많이 있죠. 60년대 중후반부터 2기 페미니즘이 시작이 되죠. 처음에 페미니즘 1세대는 1920, 30년대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으나 되게 약간 소강 상태를 겪어요.
뭐 페미니즘 나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1세대 페미니즘의 모토가 뭐였죠? 나도 너희와 같다. 우리도 남성과 같다. 어떤 권리 투쟁을 하는 거야, 여성들의. 여성들의 권리 투쟁의 중점이었고, 그게 모순이 뭐였냐면은 남성과 같은 여성이 되는 거야, 우리는. 다 남성과 같은 여성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백인 페미니스트들의 논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 사람들, 어느 정도 교양과 세련과 부와 교육이 없는 여성들에게는 사실은 동떨어진 거여서 오래 가지 못해요. 그게 이제 페미니즘이 뭐 전후 되게 침체되는 계기가 됐었고, 하지만 60년대 제 2기 페미니스트가 등장하는 거야. 이 분위기 속에서. 뭐 우머니스트 이런 앨리스 워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때부터는 정체성에 대한 투쟁을 하죠. 차이의 정치학. 옛날에는 나는 너희와 같아, 남성과 같아이지만 나는 너희랑 달라. 이런 정체성을 하면서 나의 다른 서사들을 얘기하기 시작하잖아. 그것이 되게 진일보한 페미니스트였고, 그런 분위기들이 60년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 같이 연동이 되면서 돌아가는 거였어요. 포스트 콜로니얼 60년대 비동맹 인도네시아, 이집트, 인도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렇게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이런 데서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자의식을 얻으면서 비동맹 선언을 하면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 등장을 하면서 또 다른 이제 해석학적인 증거들을 만들어내죠. 좀 지나지만 69년도에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69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69년도에 제가 태어나요. 69년도에 태어나고 69년도에는 중요한 일도 있었는데 달나라에 가요. 달나라. 아폴로 11호 달나라에 진짜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달나라에 갔다는 그 메타포 또한 굉장히 많은 걸 서사하죠. 좀 지나고 1년 있다가 전태일이 죽고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등장합니까? 민중신학이 등장을 하죠. 민중신학의 등장이 저는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도 있었겠지만 이런 60년대에 걸쳐 있었던 문명사적인 각국에 있었던 문명사적인 다른 시선들, 여성의 시선, 흑인의 시선,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시선, 그리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이제 말할 수 있다 하는 움직임들이 90년대 내내 계속 있어 왔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던 것, 신은 죽었다. 어떤 신이 죽었다는 거죠, 그럼? 전통적인 신, 백인, 남자, 이성애자, 제국의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선포된 신이 아니라 여성, 흑인,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물론 이때까지는 동성애 신학이 퀴어 신학 같은 게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퀴어 티올로지도 나오게 되는 이 사건이 다 그냥 우연적으로 어느 날부터 태어난 게 아니라 이러한 기다란 추정의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 등장했던 거죠. 다 모토가 신은 죽었다.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 하셨죠? 다시 우리는 새로운 신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목소리 안으로 포섭된 그 신이 아니라 그것을 비껴나갔던, 그 안에서는 이름 불려지지 않았던 그 신에 대한 요청을 당당하게 선언을 했고 당당하게 투쟁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그건 계속 될 것이고, 그런 자들의 모토로서의 신은 죽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 죽은 신에는 제 나름대로는 이런 함의가 이제 깃들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 죽은 신에 대한 건 이제 쭉 거기까지 된 거예요. 혁명 60년대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거 하고 더 할게요. 내가 끝나는 날이에요. 9월 20일 날 끝나는 게 아니라 12일이 됐을 수도 있고 수강도 다 됐으니까
다 안 나오면 안 돼. 내가 끝나는 겁니다.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머릿말에 보면, 여러분 머릿말 한번 펴보실래요? 머릿말 보면은, 제가 2014년에 왔는데 2014년 2월 26일인가에 왔어요. 그래서 3월 2일부터 강의를 했어. 10차 적응이 안 된 상황에서 막 페롱페롱 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2014년 1학기 수유리 우리 신학대학원, 한신대 신학대학원 했는데 그때 과목이 해석학과 윤리라는 과목이었어요. 해석학. 근대 해석학, 슐라이머부터 해가지고 지제까지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 딱 하면서 하는 수업이었어요. 그 수업은 수요일날 1시 40분부터였어. 수요일. 그러니까 2014년 1학기 수요일 오후 수업이었어요.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 무슨 날이죠? 세월호가 있었던 날이잖아. 그날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날 1시 40분 수업인데 학교 칼국수집에서 칼국수 먹고 있었는데 배가 빠졌대. 전원 구조됐대. 전원 구조됐나 보다. 수업을 들어갔어.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나면 난리가. 5시쯤 나왔는데 난리가 났죠. 난 10차도 적응이 안 되는데 정말 조국이 정말 세상이 번에 있었죠. 해석학과 윤리 시간에 한 11명의 저희 학생들이 있었어요. 한신대학원에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한 11명에서 15명 사이예요. 절대 더 이상 안 와요. 그리고 15명 그 네 사람들은 전부 다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에요. 삐딱하고 말 안 듣고 뭐 빨갱이, 페미니즘 뭐 이러한 이렇게 신학생으로서 가지지 않아야 할 품성을 갖춘 사람들이죠. 근데 해석학과 윤리에 들어왔던 그 11명의 학생들도 그런 사람이었죠. 한 달 반쯤 있다가 5월 달에 얘네들이 수요일날 삭발을 하고 단식 투쟁에 들어갔어. 청계천 그 소라 광장에서. 거기 보면 여러분, 거기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12페이지 한번 보시면 12페이지. 12페이지, 여기 12페이지 보면은 이 학생들이 다 학생들이야. 얘가 동빈이, 맨 앞에 있는 애가 동빈이, 형우, 콧구멍에 코딱지 떼고 있는 애는 민규라는 친구고, 얘는 강북에서 마을 만들기 이런 거 하는 친구고, 그 앞에 있는 형우는 독일에 유학 갔고, 동빈이 얘는 어디서 지금 무슨 인턴하고 있죠? 인턴하고 있고, 저 뒤에 있는 민일이도 인턴하고 있고. 얘들이 그 11페이지에 보면 11페이지 위쪽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달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한신대 신학대학원 4명이, 대학원생 4명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삭발을 하고 기자회견을 가진 후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날 학생들은 내일 제출할 리포트를 미리 보내며 교수님 에세이 보냅니다. 내일 수업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떨리네요.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날 해야 될 게 뭐였냐면 데리다였어요. 데리다 수업이었는데 데리다가 애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애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완성을 해야 되고 어떻게 애도를 진행시켜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학생들이랑 하고 싶었는데 11명 중에 4명이 지금 5시에 삭발하고 다시 간다는데 수업이 되겠어요? 이제 수업 빨리 마치고 청계광장에 가서 근데 가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의 단상을 막 경찰들이 뺏으려고 하고 학생들이랑 막 몸싸움하고 학생들 그랬던 기억도 있고 어쩌면 그 12페이지 밑에 보면 12페이지 첫 번째 어쩌면 12페이지 첫 사진 밑에 있는 문장 한번 보실까요? 어쩌면 이 책에 실린 글들은
그날 수업에서 말하려고 했던 그러나 말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투쟁하는 학생들 덕에 광화문 주변을 배회하면서 그리고 이런저런 세월호 애도의 과정을 지켜보고 혹은 직접 참여하기도 하면서 저는 한국 사회에 아주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 진입하면서 느꼈던 모멸감이 있었어요. 신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모멸감과 치욕적인 거였고, 인문학에 대한 똑같은 감정이었어. 한국 교회가 보인 세월호를 향해서 보였던 이 작태들, 한국 교회가, 난 한국 교회, 기독교가 개독교 이런 말을 미국에서는 잘 못 듣다가 한국 와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명확히 이해하게 됐어요. 기독교는 개독교였구나, 이곳에서. 온갖 혐오의 진상, 온갖 혐오의 발상이 기독교였고, 뭐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난 타협이 안 됐고 되게 많이 힘들게 그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너무 쪽팔리고. 인문학도 마찬가지. 인문학은 이런 게 아닌데, 여러분 내가 기독교와 인문학 이런 거 학교 수업을 하는데 교재를 내가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 와가지고 기독교와 인문학인데 인문학 책을 알라딘에 딱 쳐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많은 인문학 책이 많아요. 베스트셀러들도 많고. 근데 그 인문학, 한국 사회 인문학 열풍의 주된 흐름이 인문학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의 그 두 가지 트렌드가 있는 걸 발견했는데, 하나는 스펙 위주의 인문학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글쓰기 방법, 뭐 CEO가 되는 인문학, 뭐 0.1% 지도자가 되기 위한 뭐 인문학, 이런 식으로 나의 스펙을 늘리기 위한 인문학이 하나의 인문학의 트렌드가 있고, 또 하나의 인문학의 트렌드는 뭐예요? 힐링이에요. 힐링.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면 환짝이 왜 청춘입니까? 청춘, 나 그 책이 정말 지질이 사악한 책이라고 봐요. 청년들에게 조그만 네가 스펙을 쌓고 열심히 일하고 젊어서 뭐 고통은 사사서 산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젊어서 고생은? 이러한 잡다한 얘기들을 막 짬뽕해 놓고 능히 너네 청춘은 아름답고 극복할 수 있고 밝은 세상이 올 거야. 아니잖아. 안 오잖아. 너무나 잘하는 애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책들이. 희망의 인문학. 그러니까 이 인문학이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체제를 영위하고 체제를 돌아가게 하는, 작동하게 하는, 그 체제는 물론 자본이죠. 자본을 작동하게 하는 이렇게 원칙을 제공하는 도구로 이렇게 전락해 있다는 것. 그러면서 신학과 인문학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 어떻게 하면은 내 나름대로 이것들을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그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다행히 내가 오자마자 터진 세월호 사건과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내가 학생들 때문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가끔 거기 갔어야 됐었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 또 한백교회 같은 경우에 또 그랬고, 한백교회는 말랑말랑 현장 기동대라고 있어요. 현장 데모하는 그룹이었는데 말랑말랑하게 하자. 말랑말랑 현장 기동대야. 요즘은 촛불 집회 이후로 이제 작동이 이제 잠시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게 할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돌아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신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러한 것들이 계기가 돼서 이 책들이 하나 둘씩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인문학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죽은 시인에 대한 얘기까지만 했어요. 사실은 다음 시간에 이런 보기를 갖고 오시고, 혹시 뭐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나 있으면 네? 맞아요? 질문 없나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6번 만에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래 만나니까 계속 만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